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 20여 분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하고 김진태 강원도 도정하고는요, 김진태라는 사람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제가 샴쌍둥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누가 더 불쾌할까요? 예? 윤석열이 불쾌할까요? 김진태가 불쾌할까요? 제가 볼 땐 둘이 너무 쌍둥이에요. 이들은 뭐니까 이들은 중앙정부든 김진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고를 친 거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그러니까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철학이 그래요. 철학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그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사고가 이게 간단치 않은 이유가요. 간단치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시장의 투자자들이요. 외국에서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 뭐냐면 탐욕스럽습니다. 탐욕적이에요. 자, 그걸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을 했죠. 그 10월 20일까지라면은 한 5개월 정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난 6개월이 채 안 된 건데, 그렇죠? 경제 성과를 보게 되면요, 뭐 하나 좋은 게 없잖아요. 무역수지 올해 누적 적자 중에 81%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무역 적자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대중무역수지거든요. 4월달까지는 한 65억 달러 흑자였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37억 달러로 적자로 바뀝니다. 네? 참 기이한 일이 여러 가지로 일어났어요. 이거 전문가들 무슨 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뭐 저거 됐다 구조가 됐다 왜 하필 뭐 5월달부터냐 이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 아무리 윤석열 정부 비판하면 게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 수치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환율이 일본의 엔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뭐냐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블룸버그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로 한국하고 필리핀을 들었습니다. 필리핀을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이 좀 이제 약간 좀 비싸지만 좀 낫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한국이 그러니까 태국이나 필리핀 페소보다 더 떨어졌어요. 주가 주요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이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많이 회복됐거든요. 네? 지난 며칠 사이에. 그러다 경제성장률 3분기 발표했죠.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멈추는 이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우리가 GDP 증가율입니다. GDP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경제활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만 기준으로 한 것이 있거든요. 국민 총소득이라고요. 이건 이미 2분기부터 마이너스 지금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나중에 나오면 보면 되겠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에 0.3%, 미국이 0.7%인데 이제 4분기 되게 되면은 지금 10월 달부터가 4분기란 말이에요. 12월 달이요. 10월 달부터 12월 달이 앞에 기간인 7, 8, 9월 달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지금요? 경제가요?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낮았습니까? 아니면 경기가 더 나아졌습니까? 금융시장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수출이 그러니까는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까? 그럼 4분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3분기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것은 우리가 명약관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내년도는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런 상황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분들은 해결책을 제시해달라. 해결책 다 제시했다니까요, 과거에. 그리고 제시해도 이분들 안 들어요. 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요. 진짜요. 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뭘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했어요. 재정 건전성을. 예? 재정 건전성, 이분들 이거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그 커뮤니티에다가도 자료 올린 거지만은 국회에다가 보고한 거, 우리가 올해 이런 일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가 3월 10일 날 이제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두 달 후인 5월 10일부터 그러니까는 국정을 운영할 텐데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자 지원하기 위해서 한 50조 정도 지원을 염두에 두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죠. 그런데 그 재원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초과세수 얘기했잖아요. 53조 3천억 원이 세금이 더 거칠 것 같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들 하시죠? 53조 3천억 원이요. 53조 3천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53조 3천억 원이 사실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조짐이,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거 많이 지적했던 겁니다. 초과세수, 그러니까 작년에도 초과세수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 지적했었던 거잖아요. 예? 60조 정도 나온다는 거. 초과세수가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예? 국가 세수액 그러니까 15% 이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건 분식회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피아들이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재정을 그러니까 운용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수를 그러니까 가능한 최소화로 잡아요. 세수 추계를요. 그러면 수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많이 늘리냐? 그래서 지출을 그래서 억제시키는 겁니다. 억제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툭하면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그러니까는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호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요? 맨 밑에 박스 좀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내년도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내년도에 국가 채무가 1134조 8천억 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GDP 대비 49.8%다. 그래서 자기들이 2차 추경 5월 말에 2차 추경했을 때에 비교해가지고 GDP 대비로는 거의 안 증가한 거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0.1%포인트니까요. 이게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53조 3천억 원은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1월 달부터 이미 20조가 그러니까는 목표한 것보다 더 거쳤었어요. 세수가요. 그러니까 분식회계야. 분식회계요.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는 처벌을 받죠. 엄청난 처벌을 받죠. 예? 많은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요. 이 분식회계를 바로 잡아서 이걸 작성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53조 3천억 원의 수입을 덜 잡은 거예요. 수입에다가. 그러면 그 수입에다가 바로 반영시켜서 다시 그러니까 구성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다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는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 거부터 그러니까 53조 3천억 원을 추가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요. 53조 3천억 원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는 사실 누락시켜가지고, 예? 과소추계 해놓고 나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53조 3천억 원을 그러니까 그만큼, 줄여서 그러니까는 국회에다 보고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제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요. 작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왜? 내년도도 본 예산 기준이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이게 1134조 8천억 원이라는 것도 본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도 추경을 할 거라고요. 제가 볼 때 내년도 추경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내년도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 경제 안 좋으면서 2024년도 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못 치러요. 예? 제 말이 그러니까는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봅시다. 그런데 하여간 이거 본 예산 기준이에요. 1134조 8천억 원에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짠 거에 국가 채무가 얼마냐? 1011조입니다. 1134조 8천억 원에서 1111조 1000억 원을 빼보세요. 얼마가 나는가요? 123조 7천억 원입니다. 123조 7천억 원이 증가한 거예요. 1년 사이에. 예? 본 예산 기준으로는요. 이거를 GDP 대비로 보게 되면 46.7%에서 49.8%로 3.1%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이거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끝났을 때 예산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차 추경을 하고 나서 5월달에 넘겨줄 때만 하더라도 1022조였었어요. 추경을 1차 추경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년도 그러니까 예상되는 국가 채무보다도 얼마가요? 112조 4천억 원이 그러니까는 내년도에 증가하는 겁니다. 예? GDP 대비 2.6%포인트가 증가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정리해놨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부터 18, 19, 3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 대비 박근혜 정부 마지막엔 2016년 대비 3년 동안의 국가 채무가 얼마 증가했냐면요. 96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00조가 안 증가했어요. 3년 동안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10일 날부터 해가지고 내년 1년 한 반 정도 동안에 얼마 국가 채무가 증가했느냐? 112조가 증가한 거예요. 112조가.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과 21년을 제외한 역대 가장 그러니까는 이게 큰 규모의 국가 채무 증가액이에요. 예? 국가 채무 거의 증가 없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예? 장부를 분식회계 해가지고. 예? 분식회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 웃기는 얘기입니다. GDP 대비로도 얼마가 증가했어요. 문재인 정부 우리가 1차 추경할 때 47.2%에 비해 비교하더라도 2.6%포인트가 GDP 대비 2.6%포인트. 예? 이게 그러니까는 1년 반 만에 증가를 하는 겁니다. 0.1%포인트가 아니라. 예? 그렇죠?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게 2009년도 예산이죠. 그 당시에도 정부 채무가 50.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GDP 사이즈가 작으니까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분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잘해. 예? 본인들이 그러니까 5월달부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국가 채무 증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받았던 시점부터 해가지고 국가 채무 증가액을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려받기 전에 5월 9일 날 기준으로 올해 정부 채무는 1022조예요. 예? 근데 내년에 그러니까 1134조로 증가하면은 112조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국가 채무가 거의 안 증가했어요. 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채무가 지금 1000조가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죠. 1000조가 넘었다. 예?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아, 재정 잘 써야죠.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공기관부터 그러니까는, 공공기관이 방만경영한다고 이렇게 가면서, 방만경영도 없이, 제가 그동안도 누차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많은 떡고물들을 챙깁니다. 떡고물들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탐욕적이라는 겁니다. 무능하고 탐욕적이에요. 이게 강원도 김진태 사고에서 똑같습니다. 김진태 사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김진태 사고는요. 자, 춘천에 가게 되면 중도라는 이게 섬도자를 쓰기 때문에 가운데 중도에다가요. 중도라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레고랜드를 만드는 이런 사업을 이제 그러니까 펼쳤지요. 근데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이 문제를 이거 가지고 연결시켰는데 이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레고랜드 사업만 놓고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많은 선사시대 유적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문화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기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레고랜드를 이런 걸 짓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문화 유적지를 그러니까 잘 드러내가지고 그걸로 오히려 그러니까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관광자원으로 그걸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정치인들은 개발사업 좋아하잖아요. 개발사업 좋아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죠. 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더군다나 이 지방 재정 자료가 굉장히 적잖아요.
지방에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기업들도 많이 없고, 예? 일자리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이 단체장들이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도 개발 사업을 굉장히 원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 개발을 하게 되면 부동산 붐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관광 수입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을 기대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레고랜드 사업을 우리가 이게 이제 추진했을 때 사실 이거는 김진태 씨가 국회의원으로 그러니까 하던 시절 2016년 19대인가요? 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당선돼가지고 했을 때 이 사람이 19대 국회에 출마할 때, 국회의원 출마할 때 레고랜드 완공을 그러니까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신이 이걸 완공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뭐냐면은 이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그러니까 민영화하는 겁니다. 민영화 한다는 것이 민영화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 강원도가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자기들이 강원도가 그러니까 보증한 채무를 안 갚겠다 사실상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태에 대한 것을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강원도가 춘천의 중도 지역에 여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레고랜드를 이제 그러니까는 개발하기 위해서 강원 중도 개발이라는 하나의 회사를 만듭니다. 회사를 만들어요. 그럼 강원 중도 개발이 바로 뭐냐면 중도 지역을 개발을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만든 하나의 회사인 겁니다.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중도 개발이 여기를 가는 개발한 게 여기다 레고랜드라는 사업을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그럼 강원도에서도 돈을 출자하고, 강원도에서도 자본을 출자하고, 또 민간 자본들도 유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런 그러니까 레고랜드 이런 사업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력 사업이 이런 쪽인 기업인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그러니까 고용 정보 회사인가 뭐 이런 회사도 민간 회사입니다. 네? 민간 회사. 뭐 이렇게 일자리 연결해 주는 뭐 이런 데 같은데 이런 민간 자본도 참여했고요. 그래 가지고 이 주식을 이제 주식회사로 만들었으니까는 주식을 이제 그러니까 전체 이 강원 중도 개발의 자본금 대비해 가지고 강원도가 한 44%를 그러니까는 출자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멀린 엔터테인먼트는 한 22.5% 정도를 출자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주식을 그러니까는 이 투자자를 그러니까는 100% 유치를 못 해가지고 주식으로 남아있는 게 한 20%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최대 주주이고요. 더군다나 소위 말해서 투자자 유치 못 해가지고 자기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나눠서 계산한다면은 강원도가 실제로는 한 55%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강원도 회사인 거예요. 강원도 회사. 자, 강원도가 강원 중도 개발을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레고랜드라는 하나의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레고랜드 사업을 펼치려니까 돈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돈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 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 레고랜드라는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익성이 그러니까 기대되는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수익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 대한 미래 사업성을 보고서는 이 사업성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PF 대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사업이라는 뜻이잖아요. 파이낸싱이라는 게 자금 조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미래 수익성, 미래 사업성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PF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 자금을 이제 그러니까는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강원도는 뭐냐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거예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거를 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이 대출받은 돈을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자금이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운영이 되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사를 만듭니다. 아이언 제1차라고 해가지고 시행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강원도가 그러니까는 이 사업에서 대출받은 것을 자산을 이제 이쪽에 자기가 만든 회사니까, 자기의 자회사니까는, 예? 일종이에요. SPC라는 이 시행사 아이언 제1차가요. 여기다가 자산을 넘겨주게 되고, 여기서는 이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산을 담보. 그게 바로 뭐냐면 AB입니다. ABS라고 해요.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 담보. 어떤 자산을 그러니까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 채권 같은 거죠. MBS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한테 주택담보 대출금을 대출해줬어요. 그러면 은행은 그 대출금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도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채권이 MB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BS도 ABS의 하나죠. ABS의 하나입니다. Asset Backed Security니까 어셋이 뭐냐면 단지 모기지라는 어셋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BS 할 때 S, Securities라는 것은 증권인데, 증권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채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본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다음에 CP, 어업 형태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자산담보 증권이 채권이냐, 어음이냐, 이거에 따라서 DMR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ABCP는 뭐냐면은, CP라는 것은 뭡니까요?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의 대표적인 상품이잖아요. 짧게는 한 3개월부터 해가지고, 요새 뭐 2개월 미만으로도 많이 발행을 하대요. 3개월부터 한 1년 정도 기간 내에, 주로 이제 많이 발행하는 게 3개월짜리로, 기업이 그러니까는 신용도가 있는 기업들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없이 신용도를 가지고 발행하는 게 기업 어음이죠. 대표적인 것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자산을 담보로 해서 했기 때문에 ABCP인 거예요. 이거 CP를 이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CP, 어음이 됐든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간에 그런 걸 유통시켜주는 데가 누굽니까? 증권회사잖아요. 증권회사요. 그걸 인수한 데가 비엔키 투자증권, 여러 증권회사가 있었는데 비엔키 투자증권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엔키 투자증권이 이 ABCP를 인수를 해가지고 유통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그러니까 2,050원만큼이 그러니까는 들어왔을 게 아닙니까? 그 들어온 돈을 그러니까는 이쪽은 이 대출금으로 쓴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ABCP를 발행할 때 이걸 아무나 CP라는 게 원래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뭡니까요? 신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강원 중도 개발하는 데가 그냥 뭐 어떤 민간업체라면은 이게 이게 발행이 되겠습니까? 유통이 되겠냐고요. 증권회사가 이걸 그러니까 유통도 안 시키죠. 예? 자기들이 잘못하면 불안전 판매로 오히려 자기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거예요. 강원도가 이 ABCP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한 거예요. 예? 이걸 내가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거죠. 채무에 대해서요. 그럼 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피할 길이 없어요. 강원도가 이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강원 중도 개발의 재무제표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입수를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9월 30일 기준으로 9월 30일자 기준,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죠. 기준으로 지금까지 실현된 이익이 250억 원 가까이 실현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 2,050원에 대해서 나갈 이자가 98억 정도, 한 100억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이 이익을 이익금으로 이자를 지불해줘도 한 150억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자만 넘겨주게 되면은 이 투자한 사람들은 이건 다시 또 그러니까 다시 재발행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연장할 수가 있어요. 이 CP는. 그렇죠? 왜? 이자를 다 완납을 했으니까. 그런데 김진태가 이거를 자기들이 못 갚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 무식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요, 이게 지금 한국사에 던지는 것은 뭐냐면은, 강원도 도지사라는 김진태라는 개입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이번에 여실히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영국 트러스 정부 무능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영국이 트러스 정부가 한 50일 만에 그러니까는 이게 정부가 붕괴된 이유가 뭡니까요? 예? 영국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은 저건데 감세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예? 이러면서 영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고 영국의 국채가 그러니까 가격이 저기 수익률이 폭등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요? 거기에 이제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짓을 한 거죠. 이건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못 갚겠다고 한 거야. 예?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요, 이게 지금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요.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 금리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부실위기, 도산위기에,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거 왜 이렇게 다 조용한지 모르겠어. 정부한테요. 예? 정부한테 찍힐까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기업들 자기가 지금 건설회사를 비롯해가지고 심지어 지금 금융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 조용하게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잖아요. 피해를 일으켰잖아.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입수한 강원 중도개발의 재무제표입니다. 자산이 얼마냐면요. 2,595억 원이니까 한 2,600억 원. 네? 자산이요. 부채가 한 2,170억 원.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거예요. 물론 이 자산 중에는 유형자산 같은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자산도 있는데 이 자산의 가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9월 30일 기준으로는 여전히 뭐냐면은 이건 흑자 기업이에요. 흑자 기업. 그 다음에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 이제 금융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부실기업이라고, 예? 이렇게 부실기업 취급해가지고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 빚이, 강원도에 빚을 이렇게 많이 떠넘겨줬으니까 왜 빚만 얘기하냐고. 이 사람들 얘기할 때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빚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공공기관이 그러니까는 빚이 증가를 하죠. 매년 증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뭐냐면은 자본도 증가해요. 자산이 그러니까 더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되게 빚이 더 많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으면 빚보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죠. 기업도 그러니까. 근데 왜 빚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이 빚을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 가지고 김진태가 선택한 건 뭐냐면 이 자산들을 매각하겠다는 거야. 강원도의 빚을 그러니까 줄여든다는 이 명분을 내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것을 팔아가지고 이게 중앙정부에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요. 예?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럼 이 파는 과정 속에서 예? 우리가 보듯이 여기서 그러니까 떡고물이 그러니까 얼마 챙기겠습니까? 예? 자,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김진태가 4억을 친 게 언제로 올라가냐면요.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날. PF 대출금 사실상 상환 거부를 이제 그러니까 한 거죠. 이게 시장에서 던진 건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지방정부가 이 채권을 2,050억 원 정도 자금 조달할 때는요,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행자부의 그러니까 승인도 받아야 돼요.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상 중앙정부가 보증을 한 거야. 아니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는데 강원도를 그러니까는 파산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정부 지방채라는 것은 지방채나 공기업들의 그러니까 이런 신용도는 거의 중앙정부하고 비슷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9월 28일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50조 플러스 알파. 지난 일요일 날 급히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모여가지고 50조 플러스 알파에 돈을 그러니까는 시중에다 공급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9월 28일에서 10월 25일 사이에 10월 23일이죠. 10월 23일, 지난주 일요일이요. 23일 사이에 며칠이 흐른 겁니까? 25일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김진태가 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사고 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같이 어떻든 간에 25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지방정부가 채무를 상환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를 수가 있냐고요. 알았다면은 어떻게 25일이나 이걸 방치할 수 있냐고요. 예? 그래서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관심이 딴 데가 있다든가. 김진태가 이걸 터뜨리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채권시장에, 자금시장에 자금 경색과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뒤에서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요. 예? 자금을 조달하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자금 조달 비용, 이자율도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놓은 대책이 그것도 한 3주 정도 지날 무렵에 내놓은 대책이 은행들한테는 은행채 발행하지 말아라. 은행들이 시중에 있는 자금을 싹 긁어 모으고 있는데, 예? 은행들보다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제2금융권 같은 회사들, 증권회사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 다음에 일반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는 이런 걸 대책이라고. 그러면 은행들이 만약에 은행채를 발행을 안 하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러면 그 일반 회사채를 그러면 투자를 한답니까요? 예? 일반 회사차가 문제가 없으면은 은행채에서 그러니까는 자금을 쓰러 가더라도 조달해 가더라도 그 회사채가 멀쩡하다면은 왜 투자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거기다가 금감원은 한술 더 떠가지고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그래서 루머를 단속한다고 하면서 자금시장 경색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사실인데 그걸 루머를 단속한다고 하고 수사기관에다가 이첩하겠다고. 예? 제가 대학생 때 박정희 욕하면은 잡혀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7, 80년대야. 예? 7, 80년대. 대한민국은 검찰뿐이 안 보여요. 검찰뿐이. 그러고 나서 10월 21일 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외국인들이 국채를 던지고요. 예? 김진태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지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를 뒤늦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김진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예? 아주 그냥 이 고집불통에다가 자기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잘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 김진태가 10월 20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내년 1월 29일까지 보증채무 이행하겠다고. 제가 안 갖겠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말 바꾸기 또 하면서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저 베트남 가있다며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서는. 그리고 21일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군인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서울 저 강동구에 있는 둔촌동에 주공 거기 이제 그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거기서 그러니까 PF 자금 조달이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죠. 예? 요새 그러니까 이 자금을 7천억 정도 되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실패를 하죠. 예? 그래서 관련된 건설회사들이 그러니까 4개 건설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금난에 그래가지고 시중에서 그러니까 막 무슨 소문까지 그러니까는 막 부도설 이런까지 막 시달리게 되고 기업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본 겁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날 부랴부랴 모여가지고 23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오후에 모여가지고 내놓은 게 50조 플러스 알파 돈을 투입하겠다 이걸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충분한 대책이 못 됩니다. 대책이 못 돼.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자기들도 50조 플러스 알파를 해놓은 이유는 50조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 해놓은 거예요. 근데 50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가지고 50조 가지고 안 돼. 근데 문제는 2천억 원 이자 안 갚겠다고 했다가, 2천억 원 자금, 상환 못 하겠다고 했다가 50조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간에, 예? 지금 투입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5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50조 원을 간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기업들이 지금 채권을 발행을 못하고 앉았으니까 자금을 조달 못하니까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그러니까는 매입해줘야 되겠다 이거야. 정부가 나서서. 그걸 누구한테 시키냐면 산업은행,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IBK,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그러니까 회사채에 매입하게 하고 한국은행은 은행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은행들한테 대출을 그러니까 보다 더 그러니까는 더 열어놓는, 네? 그래서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는데 이것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야. 시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제2금융권 혹은 대기업들은 네? 한국은행이 뭐냐면은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좀 해달라. 근데 한국은행은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는요. 이게 부실화가 됐을 때 손실로 잡힙니다. 한국은행이 손실을 보게 되면요. 금융위원들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는 보증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네? 거기다가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예?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한국은행은 지금 뭐냐면 금리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만큼 못 올려가지고 환율에 지금 그러니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돈까지 또 다시 풀으래 자기 보러.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고개 설레설레 적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런 방식을 한다면은 회사채 담보로 대출을 만약에 해놓은 길을 선택하게 되면요. 이게 일본의 길입니다. 이게 90년대 일본이 했던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해가지고 90년대에 엄청난 좀비 기업들을 양산하죠. 좀비 기업들.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제로금리 비슷한 수준까지 내릴 수가 있었어요. 98년도에 0.5%까지 내리죠. 일본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계속 그랬지만은 이게 첫째는 뒷북치기죠. 25일 만에 그러니까 대응책을 내놨으니까요.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인정을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상황 인식이 굉장히 안이하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조치가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만기 회사채가 올해 말까지만 해도 한 14조 원이 돌아오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한 54조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부동산 PF 규모는 112조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요. 예? 부동산 PF, 이번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이 일반인들한테 내리해 준 것이 뭡니까요? PF 대출. 두 번째는 ABCP. 이 금융상품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PF 들어가는 거 하게 되면 전부 다들 기피하는 거야. 예? AB, 자산 유동화. 이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기피하는 거야. CP가 들어가도 기피하는 거야.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ABCP 발행 규모가 얼마냐면요. 거의 160조 정도 됩니다. 160조. 예? 그런데 이거를 50조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예? 이건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는. 얘네들 대응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정부가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다는 데인데 그 신뢰를 잃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부의 무능입니다. 무능. 김진태는 금융에 대해서 금자도 모르시는 분이야. 둘째, 그러면서 뭐냐면 탐욕을 부린 거야. 이 자산 매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자산 매각해서 부채 갚고 남는 돈, 예? 남는 돈 부채 갚게 되면 강원도 부채비는 좀 줄어들 게 아닙니까? 예? 근데 멀쩡한 저거들을 왜 이렇게 민영화시키려고 그렇게 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들 이 자산 매각을 해가지고 하듯이, 예? 지금 상황을 제가 맨 밑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글씨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 다이아몬드,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쓴 표현이죠. 이 양반의 금융위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공포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 시,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이 튀어나왔을 때, 그랬을 때 이 공포는 뭐냐면 악순환을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fear of fear itself. 공포 그 자체는, 예? 악순환의 사이클을 그러니까는 촉발시킬 수 있는데, 어떨 때 그러냐면은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 그러니까 튀어나왔을 때, 일반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이 튀어나왔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 섞고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이것을 악순환을 만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말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죠. 예? 자, 김진태가 사고 친 9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대한민국의 채권 수익률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국제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가장 많이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김진태 사태 전후에 회사채하고 자산담보증권의 발행액변을 한번 봐보세요. 9월 25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쭉 봐보세요. 둘 다 하니까 25일간 비교를 해보세요. 9월달하고 10월달. 회사채 발행액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단위가 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조 8천억 원에서 1조 9천, 그러니까 한 2조 원 정도로 줄어들었죠. 발행액이요. ABS는 특히 더 많이 줄었죠. 2조 한 3천억 원에서 한 6천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금시장이 굉장히 되니까는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겁니다. 김진태가.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50조 플러스 알파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그러니까 자금시장이 개선된다는 이런 얘기를 일부 전문가들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에도 뉴스 공장 나와서 사실 이걸 얘기할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CP시장이요. CP시장을 하나 우리가 최근에 상황을 한번 봐봅시다. CP시장이요.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가중평균금리 CP에 먼저 금리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이제 23일 날 이제 정부가 대책 나온 거잖아요. 정부 대책 나왔는데 25일 어저께까지는 CP의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오늘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보다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CP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은 CP라는 것이 되게 3개월에서 91일이 가장 표준적인 하나의 CP입니다. 기업어음은요. 만기가 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갚는 거죠. 돈을 갚는 거죠.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3개월 한 1년까지짜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3개월도 너무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은 못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돈을요. 예?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짧게 빌려주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59일 이하, 2개월 미만이죠. 한두 달 정도로 그러니까 짧게 빌려주는 거야. 그 비중이요. 김진태가 사고를 쳤던 9월 28일 날에는 전체 그러니까 CP 중에서 24%가 두 달 미만짜리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36%가 넘어였어요. 36%. 예? 36%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35%가 조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보다도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CP라는 상품에 대해서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니까 뭐냐면 저기 CP를 받아도 짧게 빌려주는 거예요. 단기화되는 거죠. 단기화. 예? 빨리 자금 갚도록 하는 거죠. 예? 이런 변화가 자금시장이 뭐가 개선되긴요. 예? 그다음에 CP 금리 상승세를 한번 봐보세요. 상승세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똑같은 이제 일자입니다. 왼쪽은 뭐냐면 김진태가 사고 친 9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보게 되면은 3.25%였던 게 4.51%까지 126bp가 1.26%포인트가 증가했죠. 반면에 그 전에 똑같은 그 기간 동안에는 3.06에서 3.24 18bp 0.18%포인트만 증가했죠. 그리고 10월 21일 23일 이후에도 계속 CP 금리는 오르고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4.25 했던 게 4.37, 4.45, 4.5 이렇게 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CP를 발행을 하려면은 금리를 더 많이 내라는 거죠. 금리를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금시장이 개선된 겁니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레고랜드 사업에서
시장에 강한 각인을 준 건 뭐냐면 PF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ABS, AB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CP가 들어가는 거. 이거에 대한 깊이, 알러지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CP 발행하려면 금리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금조달하는데. 자, 이거 봐보세요. 채권 발행액을 한번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국채부터 해가지고 ABS까지 맨 밑에까지 보시게 되면은 특수채라는 게 뭐냐면요. 특수채는 대개 공공기관들이, 정부 보증기관들이 발행한 것, 이런 것들. 김진태가 사고 쳤던 게 9월 28일 제일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게 10월 26일 오늘이고요. 5,700억 원이었었는데 2,000억 원뿐으로 줄어들었죠. 10월 22일보다 더 줄어들었죠. 은행채는 은행들이 가능 자제하라고 해가지고 그렇다 치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기타 금융채는 뭐냐면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들. 되게 PF 대출에 많이 엮인 데들이, 금융회사들이 어딥니까요? 보험사, 저축은행, 그 다음에 무슨 이 여신 전문사, 그 다음에 무슨 그 상호금융들, 상호금융이라는 것은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들 등등, 이런 데가 기타 금융회사들이죠. 거기서 발행한 채권이 기타 금융채인데, 이것도 9월 28일에 3,900억 원을 발행했고, 10월 20일 지난주 금요일에 2,500억 원인데, 이것도 2,400원 줄어들었죠. 회사채를 지금 매입을 해준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회사채 발행액은. 그런데 9월 28일 수준은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ABS는 어떻습니까? 9월 28일 날 거의 한 4천억 원이 발행이 됐는데 오늘은 190억 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ABS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PF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CP가 들어가면은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알러지 현상을 일으킨다고. 예?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채권에 대한 시장 깊이가 지속되는 거를 각 채권별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회사채입니다. 신용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 이 차이를 얘기합니다. 차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이 가장 좋은 상품,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 어떤 거겠습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국채죠. 그 다음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도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짧게 3개월 만기로 빌려주는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 10년 장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하는 채권도 있잖아요. 만기가요. 그럼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짧을수록 안전하잖아요. 그럼 3개월이 가장 짧습니다. 예? 채권을 발행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고채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국고채 3개월 금리보다도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속에서의 비용이죠. 비용. 그럼 기업들 중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게 AAA죠. 그 다음에 신용평가회사가 그러니까는 투자해도 괜찮다는 투자 등급이 BBB-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10월 26일까지 쭉 있는데 AA를 한번 봐보세요. 9월 1일 날은 0.63%포인트만 더 주면 됐었어요. 국고채보다도.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1.03까지 벌어졌는데 계속 증가하잖아요. 23일 날 이후에도 증가해 가고 있잖아요. 23일 이후에도 0.98, 1.02, 1.03으로 증가해 가고 있잖아요. 신용 스프레드가 적어도 멈추거나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금시장이 개선됐다면요. 자금시장이 뭐가 개선되어져요? 회사차가 이랬죠? 그 다음에 기타 금융채,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이것도 9월 28일 날 기타 금융채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AAA 등급이 0.69%였었어요. 근데 오늘 얼마요? 1.12. 거의 2배. 그렇죠?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10월 23일 이후에도요. 근데 무슨 자금시장이 개선돼요? 은행들은 거의 망할 염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국고채에 비해서 한 0.3% 차이가 안 났었어요. 이 스프레드가요. 그런데 이것도 오늘 얼마까지요? 0.7, 2배 이상까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2배 이상까지 증가했잖아요. 근데 무슨 자금시장이 개선되냐고요. 이 신용 스프레드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자금시장이 개선됐다면은 그 얘기는 뭡니까요? 이런 채권들을 발행을 하게 되면 서로가 투자하려는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 적은 금리로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인기가 높아지면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격차가 신용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피하는 게 여전히 그러니까는 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특수책, 아까 특수책 그랬죠. 정부가 보증한 거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데서 발행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진태가 사고 쳤을 때는 0.27, 은행채보다 더 적지요. 차이가요. 그런데 10월 21일 날 0.54였었어.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오늘은 얼마? 0.66으로. 이것도 증가하잖아요. 신용 스프레드가요. 그런데 무슨 자금시장이 개선됐냐고요. 예? 자금시장 개선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50조 원 플러스 알파 우리가 투입할게. 그러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다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저 옛날로 돌아가지냐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요? 시장이 이 정부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더군다나 지금 이제 금리도 앞으로도 계속 더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 앞으로 경기는 더 나빠진다는데 이런 상황, 그냥 부동산 경기가 지금 빠르게 지금 냉각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사실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번에 하는 짓 보니까는 얘네들 보니까 형편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너무 무능한 걸 보여준 거야. 너무 무능한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은 거야. 네? 설마 저런 무식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네? 김진태가. 네? 이건 진짜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저거야. 이건요 일부러 한 거라고 하면요, 그거 일부러 한 거라고 한다면요, 이건 진짜 이 금융의 금자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는요. 예? 얼마나 이게 대형 사고로 만드는지를 금융을 모르는 거죠. 예? 그렇죠?